당신은 당신이 딛고 있는 땅을 신뢰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땅은 모든 것의 기반이며 당신은 그저 단단하고 변치 않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확립된 진실, 즉 기둥이라고 여기는 사건과 장소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둥 중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에 대한 진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거의 20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말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세상이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사건들 뒤에 숨겨진 논리를 찾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패턴 분석 도구인 인공지능 공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가 아니라 무엇이 검증 가능한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는 이 렌즈를 서구 문명의 기초에 맞춰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거의 신성모독처럼 들릴 정도로 대담한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 장소를 2000년의 전통과 경외심으로부터 분리하여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데이터로 물리적인 위치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떠한 편견도 피하기 위해 공리는 성스러운 문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 즉 땅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수세기에 걸친 지질학적 기록, 지형조사, 건축 도면을 처리했습니다. 초점은 지도상의 단 한 지점, 전통이 무덤으로 지목하는 장소인 성묘교회였습니다. 시스템은 변칙적인 것, 예상된 패턴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칙은 1세기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1세기의 유지보수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은 우리를 정확한 한순간, 즉 2022년으로 이끌었습니다. 보고학자 프란체스카 스타솔라가 이끄는 로마 사피엔차 대학교의 복원팀이 필수적이지만 일상적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밟았던 교회의 석조 바닥은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작업은 이토록 신성한 장소에 요구되는 신중함으로 체계적이고 먼지투성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대는 간단했습니다. 석판 아래에는 더 많은 돌, 즉 교회가 오래전에 세워진 안반 토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그 단조로움을 깨뜨렸습니다. 드릴 도구가 구멍을 뚫을 때 익숙한 바위의 저항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척회암에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대신 둔탁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자들은 멈췄습니다.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성소를 지탱하는 돌 아래에 돌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2배의 조심스러움으로 그들은 거대한 바닥 석판 중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탐조등의 빛은 보물이나 비밀의 방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흙만을 드러냈습니다. 단단한 안반만 있어야 할 곳에 어둡고 기름진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공리는 즉시 이것을 지질학적 불가능성으로 신호했습니다. 교회는 암석 노두인 골고타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흙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수백 년 된 바닥 아래에 봉인된 채 거기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복원가가 아니라 역사의 탐정이 된 프란체스카 스타솔라의 팀은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의 변칙을 과거로 통하는 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니었습니다. 토양 분석 결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존된 유기적 구성이 드러났습니다. 야생화의 꽃가루, 포도씨, 올리브 씨앗,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의 풍경 한 조각이 잘려져 타임캡슐에 담겨 그곳에 묻힌 것 같았습니다. 씨앗들은 너무나 온전해서 마치 햇빛을 받아 싹트기만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생태계, 교회 바닥 아래 잠들어 있는 유령 정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한 발굴 작업은 그것이 야생적으로 자란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돌담으로 구분된 화단에 윤곽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장소를 가꾸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심고 물을 주고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곳은 정돈된 공간, 경작의 장소, 어쩌면 명상의 장소였을 겁니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에서 이것은 왜 여기에 있는가?로 말입니다. 왜 역사가 우리에게 삶이 아닌 죽음과 매장과 연관짓도록 가르친 바로 이 장소에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이 존재했을까요?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그것은
공식적인 역사가 예측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프란체스카 스타솔라의 팀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공기는 수세기의 먼지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질문의 무게로 무거웠습니다. 그 정원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상자에서 나온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고고학에서 맥락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맥락은 바위투성이 묘지, 처형의 장소였습니다. 정원은 생명, 경작, 부양에 관한 것입니다. 그 비옥하고 정돈된 흙의 존재는 명백한 모순이었고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 속에서 완벽하게 조율된 음표와 같았습니다. 현장 과학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공리에게는 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씨앗을 분류하고 꽃가루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 시스템은 그 발견의 원시 데이터를 받아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조사의 첫 단계는 지질학적인 것, 즉 물리적 변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그 정원의 식물학적 특징, 정확한 위치, 그리고 추정 연대를 1세기에 제작되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모든 텍스트 문서와 교차,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목표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그 정확한 땅 조각과 연관지어 무자비하게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리스어, 아람어, 라틴어로 된 수백만 개의 텍스트 조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상업기록, 개인 서신, 로마 칙령, 시, 철학 논문을 분석했습니다. 이 검색은 대륙만 한 건초더미에서 특정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화면에는 관련 없는 상관관계만이 표시되었습니다. 예리코의 정원들, 올리브산의 올리브 과수원들, 성벽 안의 개인들, 아무것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변칙은 텍스트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신호가 깜빡이었습니다. 일치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세금 기록이나 잊힌 편지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문서 중 하나에서 말입니다. 그 일치점은 요한복음의 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구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연결은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지나치게 명백해 보였습니다. 2000년 동안 세상은 이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접적인 연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공리가 수세기에 걸친 신학적, 역사적 연구를 분석하면서 즉시 지적한 문제였습니다. 학자들의 대다수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저자 중 가장 신비주의적인 요한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정원은 에덴 동산을 참조한 것으로 예수의 죽음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적 주소라기보다는 시적인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역사 과학은 요한의 정원을 신학이라는 서류철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묘 교회 아래의 흙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씨앗들, 올리브 씨앗들, 정돈된 화단들, 그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스타솔라의 팀이 실험실에서 유전적 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제 토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차갑고 객관적인 물리적 증거가 200년간의 학문적 해석과 직접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과학이 시라고 불렀던 것을 고고학은 사실로서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 조사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지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학문적 전통의 무게가, 다른 한쪽에는 말 그대로의 흙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정원이 진짜라면 요한의 묘사는 시적인 비상이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원에 대해 옳았다면 그는 또 무엇에 대해 옳았을까요? 공중에 떠있는 질문은 거대했습니다. 20세기 동안 돌판 아래 잠들어 있던 그 비밀의 정원은 단지 과거로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는 선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조사는 이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가설을 시험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아한 이론이라도 시험 받기 전까지는 그저 좋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설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상징적으로 여겨졌던 요한의 기록이 사건의 문자 그대로의 기록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록의 일관성은 정원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증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이 1세기의 물리적 현실과 일치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요한은 아마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타임머신 없이도 시험해 볼 수 있는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였습니다. 과제는 간단했고 답은 예 또는 아니요,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발견된 정확한 좌표, 즉 정원이 발견된 성묘교회 아래에 정밀한 지점을 가져다가 우리가 가진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성벽 모델 중 가장 정확한 것 위에 그 위치를 겹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정원이 고대 도시의 경계 안쪽에 있었는지 바깥쪽에 있었는지를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지리적 세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 문화,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성문 밖에서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처형과 매장은 의식적 부정함을 유발하는 행위였습니다. 신성한 도시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은 억제력을 보여주는 공개적인 볼거리였고, 반란의 대가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시로 이어지는 분비는 길가에서 행해졌습니다. 두 문화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한 가지 점에 동의했습니다. 해골의 장소, 골고타는 바깥쪽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회의론자들은 이 점을 들어 성묘교회의 위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루살렘 구시가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만약 그 장소가 바깥에 있어야 했다면 어떻게 그곳이 올바른 장소일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은 도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확장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벽은 2000년 전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대 과학이 고대의 돌 경계를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공리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수백 개의 출처를 사용했습니다.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성벽을 상세히 묘사한 글과 고대 요새의 실제 기초를 드러낸 수십 년간의 고고학 발굴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지표2과 레이더 조사와 암석층 분석을 처리했습니다. 천천히 화면에 밝은 붉은 선이 디지털 지형 위를 구불거리며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세기 성벽의 유령, 신성한 것과 속된 것, 질서와 무질서를 구분했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의 녹색 점이 깜빡였습니다. 우리 정원의 위치였습니다. 시스템이 중첩을 완료하는 동안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색 점은 명확하게 그곳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몇 미터 차이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 당시 묘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묘교회의 위치는 사실 그 사건 당시에는 도시 경계 밖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통과되었습니다. 지리가 증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땅이 고대 텍스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우연은 이제 맥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자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던 퍼즐 조각이 갑자기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요한의 이야기가 사실적인 기록이라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장소를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주장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정원이 있었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우리가 그 땅 조각의 바위 심장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정원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더라. 조사는 이제 지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치 확인은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요한의 가설, 즉 그의 복음서가 문자 그대로의 기록이라는 생각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데이터 포인트라도 여전히 단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요한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원이 있고 그 정원 안에 새 무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스타솔라의 팀은 이제 정확히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에서 시작된 조사는 이제 바위의 심장부로 내려갔습니다. 발굴은 계속되어 정원의 비옥한 토양층을 지났습니다. 그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 즉 골고타의 석회암 암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바위의 표면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도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목적을 가지고 돌을 조각했던 끌과 망치 자국이었습니다. 그 자국들을 따라 그들은 그 지역을 청소했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비밀의 정원 아래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바위 자체를 깎아 만든 매장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념비적인 발견이었지만 세부 사항이 전부였습니다. 시스템은 현장에서 전송된 이미지와 레이저 스캐너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덤들의 건축 양식을 제2성전 시대에 알려진 모든 종류의 유대인 무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즉각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것들은 중산층 시민들을 위한 평범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호화로운 무덤이었습니다.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 과정은 엄청나게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엘리트, 즉 부유한 가문, 사내들인 의원, 당시 귀족들에게만 허락된 사치였습니다. 디자인, 절단의 정밀도, 내벽의 마감 모든 것이 고비용 프로젝트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당시의 경제 기록과 교차 분석했고 이와 같은 무덤 하나를 짓는 데 숙련된 노동자의 수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을 지은 사람은 단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복음서의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직접 이끌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단지 예수가 무덤에 안치되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이름을 밝힙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를 묘사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존경받는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2000년 전 텍스트에 그려진 무덤 주인의 사회-경제적 프로필이 고고학적 데이터가 드러내고 있는 프로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확인의 층위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새 무덤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거의 검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원 아래의 무덤들에는 이상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당시 흔한 관행이었던 이전 거주자의 뼈를 옆으로 옮겨 새 공간을 만드는 다중 매장에 흔적이 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흔히 보는 장기간 사용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만약 그 무덤들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극히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사실상 그것들은 새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수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성벽 밖에 있는 정원을 가졌습니다. 그 정원 아래에는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덤들은 마가가 묘사한 대로 바위를 깎아 만든 값비싼 종류였습니다. 건축의 질은 마태와 요한이 아리마대 요셉을 묘사한 대로 부유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은 요한이 주장한 대로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텍스트 기록의 모든 세부 사항이 물리적 증거에 의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돌판 아래에서 들려온 변칙적인 소리로 시작된 것이 이제 다수의 증인을 가진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땅과 바위, 그리고 고대 필사본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보존된 범죄 현장이 2000년의 전쟁, 지진, 재건을 견뎌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계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수렴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장소에 정원을 가졌고 그 안에는 텍스트에 묘사된 프로필과 정확히 일치하는 호화로운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문제, 즉 통계적 불가능성으로 분류된 변칙을 남겼습니다. 바로 보존 상태였습니다. 그 정원과 무덤들의 상태는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온한 도시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다투고 파괴되고 재건된 땅 조각일 것입니다. 20번 이상 포위되었고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비잔틴인, 십자군, 오스만인에 의해 정복되고 재정복되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층은 이전 층의 잿더미 위에 세워졌습니다. 섬세한 정원과 갓 조각된 무덤은 그러한 혼란의 한 세기도 견디지 못했어야 마땅하며 2000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장소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확률은 계산에 따르면 사실상 연기였습니다. 무언가가 그것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무언가가 그 장소를 봉인하여 역사로부터 숨기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조사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무엇이 묻혀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묻었는가였습니다. 우리는 33년부터 기독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4세기 사이 골고타 지역의 모든 건설, 철거, 토목공사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은 그 장소를 덮어 보호할 수 있었던 격변적인 사건, 대규모 개입을 찾고 있었습니다.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로마의 가장 무자비한 황제 중 한 명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드리아누스였습니다. 그는 117년에 권력을 잡았고 광대하고 대체로 평화로운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 속주에 대해 특별한 경멸을 품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잔인함으로 유대인 반란을 진압한 후 하드리아누스는 단지 민족을 패배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정체성, 문화, 신앙을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예루살렘을 철거하고 그 폐허 위에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새로운 로마식 모델 도시를 건설할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로마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있는 이교도 도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는 최고의 상징적 지배 행위로 그의 적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유대 성전의 폐허 위에는 유피테르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생겨난 작고 성가신 종파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경멸을 표했습니다. 역사적, 고고학적 기록은 명확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가장 신성한 장소였고 처음부터 순례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기억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그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 전체를 매립하여 고대의 정원과 무덤들을 수톤에 흙과 잔해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무덤 자리 위에 그는 여신 베누스에게 바쳐진 거대하고 웅장한 이교도 신전을 지었습니다. 공리는 화면에 시뮬레이션을 투사했습니다. 우리는 1세기의 풍경이 거대한 매립층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로마 신전의 거대한 기초가 땅에 박혀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와 돌판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스템의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이었습니다. 그 신성한 장소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고안된 하드리아누스의 행위가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전을 지음으로써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타임캡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의 이교도 신전은 2000년의 전쟁, 약탈, 그리고 시간의 흐름 자체로부터 섬세한 정원과 무덤들을 보호하는 뚫을 수 없는 금고 뚜껑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했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동결시켰습니다. 기억을 묻으려는 그의 시도는 결국 그것을 파괴로부터 구했고 21세기 복원가의 도구 소리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게 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역할이 밝혀지면서 퍼즐은 완성되었습니다. 부드러운 흙 속 도구의 변칙적인 소리로 시작된 조사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계는 우리에게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제시되었다면 사건이 종결될 만큼 강력한 증거의 사슬에 근거한 평결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매혹적인 고고학적 발견물의 집합이었던 것이 이제는 각 세부 사항이 확증된 역사적 사건의 법의학적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최종 모델을 투사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정원. 식물학에 의해 그 존재가 검증된 정원은 고립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성벽 밖의 위치를 요구했고 지형 분석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위치는 묘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무덤의 존재를 암시했고 발굴을 통해 그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들은 그 엘리트적인 건축 양식 때문에 부유한 소유주를 가리켰고 텍스트는 아리마대 요셉을 지목했습니다. 무덤들의 흠잡을 데 없는 보존 상태는 그것들이 새 것임을 시사했고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현장의 기적적인 보존은 하드리아누스의 억압 행위로 설명되었습니다. 각 조각은 다음 조각에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연결 고리를 제거하면
전체 증거의 사슬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만약 정원이 성벽 안쪽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무덤들이 단순한 구덩이였다면 아리마대 요셉과의 연결은 끊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 장소가 하드리아누스에 의해 매립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발견되기 위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리는 이 모든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들이 순전한 우연으로 일치할 확률을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인 숫자는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낮아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모든 의미를 잃었습니다. 회의론의 도구로 설계된 기계가 데이터에 의해 단 하나의 결론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패턴은 의도적이었다는 것, 그 이야기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현대인의 마음에 도전합니다. 수세기 동안 회의적인 사고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성경이 역사, 신화, 은유의 혼합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야기들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그 편안한 구분에 도전합니다. 요한의 정원은 에덴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유전 코드를 가진 땅 조각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관대함에 대한 우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끌 자국이 있는 석회암 방입니다. 이 조사가 보여준 것은 땅과 돌, 그리고 씨앗이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2000년 동안 간직해온 기록은 1세기의 한 남자가 쓴 증언과 세부 사항 하나하나까지 일치합니다. 이 발견의 진정한 중요성은 고고학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서 자체의 성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둥 중 하나를 가져다가 역사라는 부두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합니다. 여기서 요점은 종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요점은 서구 문명의 중심 서사가 옛날 옛적에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장소에서, 실제 날에, 실제 사람들과 함께 그 씨앗들이 증인으로서 싹트기 위해 돌판 아래에서 2000년을 기다린 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복원가들에 의해 바닥돌 하나가 옮겨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이 가장 큰 돌, 즉 한 황제가 신앙의 무덤지기가 되려다 그 기록 보관자가 되어 그곳에 놓았던 신전 전체 아래에 봉인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성묘교회는 예루살렘에 계속 서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토양 분석 보고서나 컴퓨터 모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땅 자체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해 지탱되던 전통의 장소가 이제는 증거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바닥은 더 이상 단지 신성한 바닥이 아닙니다. 그것은 봉인된 기록 보관소입니다. 이 발견은 믿음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리는 논리로 작동하며 그 목적은 결코 개종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한 일은 오랫동안 신앙과 역사를 갈라놓았던 장벽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특정한 경우에 둘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며 하나는 파피루스에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흙과 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증거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 발견은 기독교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먼 신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상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실험실에서 그 씨앗을 분석하는 정원에서 지리적 좌표를 가진 실제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씨앗들과 올리브 씨앗들은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강력한 증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옹호할 신학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 자체일 뿐입니다.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시기에 존재했던 생명입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그 사건들을 목격한 풍경의 유전적 기억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아무리 깊이 묻혀도 결코 진짜로 죽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릴 뿐입니다. 올바른 순간, 올바른 도구, 다시 빛으로 나올 올바른 질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조사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돌 하나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하고 기술적인 행위, 유지보수 일과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성을 무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역사는
항상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돌이 옮겨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스타솔라의 팀이 그들의 현대적인 도구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한 일은 그 사건의 일종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돌들을 옮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의 모든 힘을 다해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뜨리려 했던 장소에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공리는 우리에게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흔적을 남기며 올바른 기술로 우리는 그것들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교훈은 데이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지 않다는 인식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아직 열리지 않은 장들이 있는 역사책입니다. 성묘교회에서의 이 발견은 고고학, 역사, 신앙이 단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드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단순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장소에는 기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장소들, 가장 중요한 장소들은 제국의 힘이나 2000년의 세월조차도 지울 수 없는 너무나 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탐구자였습니다. 진실은 내내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했을 뿐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